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인간의 대지 제1장 지난 시간에 이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버스를 마지막 대피소로 삼았는가. 60명? 80명? 비오는 아침에 매번 그 과묵한 기사가 모는 버스를 타고서 말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밝은 점들이 반짝였다. 소박한 사색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담뱃불들이었다. 나이든 사무원들의 소박한 사색. 이들은 얼마나 많은 우리 동료들의 최후 행렬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던가. 이따금 나직한 목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질병이나 돈, 집안의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속내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어둔 우물한 감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때 벼랑간 운명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여기 나와 함께 가는 나이 든 관료여. 아무도 그대를 탈출시켜준 적이 없고 그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흰 개미가 그러하듯 그대는 빛으로 이어지는 모든 출구를 시멘트로 틀어막아 자신의 평화를 구축했다. 그대는 소시민의 안정적인 삶, 반복되는 일상, 숨막히는 소도시 생활 속에 둥그렇게 머물만 채 바람과 물결과 별에 맞서 그 보잘것없는 방어벽을 세웠다. 거쳐가 문제를 걱정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이 그대가 처한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잊는 데만도 급급했던 것이다. 그대는 방랑하는 행성의 주민이 아니며 대답 없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절대 던지지 않는다. 그대는 그저 툴루지의 소시민일 뿐 기회가 있었을 때 아무도 그대의 어깨를 붙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그대의 존재를 이루는 점토는 말라서 굳어버렸고 애초에 그대 안에 살아있었을지 모를 잠든 음악가나 시인, 천문학자를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비바람을 걱정하지 않는다. 조종사라는 직업의 마법 덕분에 이제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가 검은 용과 푸른 번개 깃털 장식을 뒤집어 쓴 산줄기에 맞서 싸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밤이 오면 나는 그곳을 벗어나 별들 사이에서 내가 갈 길을 읽어낼 것이다. 이렇게 비행사의 세례식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잠수부처럼 고요히 우리 영역으로 깊숙이 하강했다. 오늘날 이 영역은 잘 탐색되어 있다. 이제 조종사와 기관사, 무선사는 더 이상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연구실에 들어박혀 있다. 이들은 펼쳐지는 경치가 아니라 기계 바늘의 움직임을 따른다. 저 바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산이 잠겨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접근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일 뿐이다. 무선사는 램프 아래에서 신중하게 숫자를 기입하고 기관사는 지도에 점을 찍어 표시하며 조종사는 산의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그 왼쪽으로 돌아가려던 산봉우리들이 군사작전을 펼치듯 은밀하고 조용히 정면에 솟구칠 때면 항로를 수정한다. 또 지상에서 근무하는 무선사들은 동료가 불러주는 말을 즉시 노트에 받아 적는다. 0시 40분 항로 230도 기내 이상무. 오늘날 승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비행한다. 그들은 신이 이동하고 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한밤중 바다에서처럼 그들은 모든 지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불이 밝혀진 조종실을 가득 채운 엔진의 떨림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래도 이 눈금판들, 무선 수신기 불빛들, 바늘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온갖 연금술이 진행된다. 은밀한 손놀림, 나직한 말소리, 긴장을 통해 시시각각 기적이 준비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종사는 확신에 차서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댄다. 무에서 황금이 탄생한다. 비행장에서 비추는 불빛에서 금이 번뜩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비행장으로부터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로 비춰오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문득 저 먼 인도 제국에서도 느끼지 못했을 그런 거리감을 느끼며 귀환하리라는 희망을 저버린 그런 비행을 한 적이 있다. 메르모즈가 수상 비행기를 몰고 처음으로 남대서양을 횡단해 해질녘 포오누아 지대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정면에서 토네이도의 꼬리들이 마치 벽이 세워지듯 시시각각 쥐어들더니 이내 그 위로 밤이 내려 토네이도의 꼬리들을 감춰버렸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메르모즈는 구름 아래로 이리저리 교묘히 비행한 끝에
환상의 왕국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회오리 물기둥이 신전의 검은 열주 마냥 첩첩이 솟아 있었다. 끝이 불룩하게 부푼 그 물기둥들은 폭풍을 속에서 검컴하고 낮게 깔린 구름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천장에 갈라진 틈으로 빗줄기가 내리 비추었고 열주 사이사이 차가운 바닷물 포석 위로 보름달이 환히 빛났다. 메르머즈는 바닷물이 치솟으며 요란하게 으르렁거리는 그 거대한 열주들을 달빛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선회하면서 신전의 출구를 향해 이 인적 없는 폐허를 4시간 동안 나아갔다. 그 광경이 어찌나 압도적이었던지 메르머즈는 포오누아를 벗어나서야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음을 깨달았다. 나 역시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하라 사막의 비행장에서 보내온 무선방위 수치가 그날 밤 내내 어긋나는 바람에 무선기사 내리와 나는 항로를 완전히 잘못 들고 말았다. 갈라진 안개 틈새로 물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서야 육지를 향해 급히 비행기를 돌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제는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휘발유가 바닥날지 몰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단 해안에 이른다 해도 그곳에서 다시 비행장을 찾아내야 했는데 때는 이미 달이 질 무렵이었다. 방향각 정보가 없어서 기머거리 신세였던 우리는 이제 눈까지 점점 멀어갔다. 수복이 쌓인 눈밭을 닮은 안개 속에서 달빛이 끝내 희미한 불씨처럼 사그라져 버렸다. 위쪽으로는 하늘마저 구름으로 뒤덮어버려 구름과 안개 사이 빛과 물질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꼴이었다. 우리에게 응답해주던 비행장들은 방위 측정 불가라고 전하며 우리에 대한 정보를 더 주지 못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사방에서 들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데서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았다. 낙심하고 있던 순간 벼랑간 왼쪽 수평선 위로 밝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강렬한 기쁨을 느꼈고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인 내리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불빛은 비행장의 관제등임에 틀림없었다. 밤이면 사하라 사막은 온전한 어둠에 쌓여 광활히 죽은 영토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빛은 잠깐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우리가 진로를 바꾸어 향해 가던 그 불빛은 안개층과 구름 사이의 지평선으로 지면서 단 몇 분 동안 모습을 드러냈던 별 하나였던 것이다. 이때 다른 불빛들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고 우리는 막연한 희망에 차서 그 빛 하나하나를 향해 차례로 기술을 돌렸다. 불빛이 오래 반짝인다 싶으면 우리는 생사를 건 모험을 감행했다. 내리는 시스네로스 비행장에 불빛 포착 관제등을 수차례 껐다 켜시오 라고 지시했다. 시스네로스 비행장이었다면 관제등을 껐다가 켰다 했겠지만 우리가 지켜보던 불빛, 이 변할 줄 모르는 별은 깜빡이지 않았다. 휘발유가 바닥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매번 황급빛 미끼를 물었다. 그것은 진짜 관제등 불빛이자 비행장 생명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곧 별을 바꿔야만 했다. 우리는 우주 한복판에서 도무지 가 닿을 수 없는 100개의 행성들 가운데 길을 잃고 떠도는 듯했다. 하나뿐인 진정한 우리의 행성, 익숙한 풍경과 친구들의 집, 애틋함을 품고 있는 그 유일한 행성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았다. 그 유일한 행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내게 떠오른 영상을 떠올려 본다. 이 영상은 유치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한 위험 속에서도 인간의 사소한 금신거리는 있는 법이다. 나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다. 만일 시스네로스를 찾아낸다면 먼저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비행을 계속해서 꼭두새벽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카사블랑카에 착륙하리라. 그러면 임무는 끝이다. 내리와 나는 시내로 가서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카페를 찾아 들어가리라. 우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따끈한 크루아상과 밀크커피를 앞에 두고 간밤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내리와 나는 삶이 선사하는 이 이른 아침의 선물을 받으리라. 나이든 시골 안악은 색칠된 이미지나 소박하게 조각된 메달, 묵지를 통해서만 신을 접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신을 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내게 사는 기쁨은 이 향긋하고 따끈한 음료의 첫 모금, 우유와 커피와 밀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평온한 목장과 이국적인 농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과 한 몸이 되고 이로써 온 대지와 한 몸이 된다. 이 많은 별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 이른 아침에 이 향긋한 커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탄 비행기와 사람이 사는 육지는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별자리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먼지 한 톨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 한 톨을 알아보려 애쓰는 점성과 내리는 계속해서 별들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갑자기 내리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가 들이미는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상무, 수신 메시지 훌륭함.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우리를 구해줄 대여섯 단어를 내리가 마저 다 옮겨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보내준 그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전날 밤 우리가 출발한 카사블랑카에서 보내온 메시지였다. 전송이 지연되다가 2,000km나 떨어진 바다 위 구름과 안개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도달한 것이다. 그 메시지는 카사블랑카 공항 국가대표부가 보내온 것으로 이런 내용이었다. 생트지 페르시, 귀하는 카사블랑카 이륙시 경락고에 지나치게 근접 선회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파리 측에 귀하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락고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선회한 건 사실이었다. 또 이 사람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느라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다. 공항 사무실에서였다면 이런 비난을 겸허히 들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이 비난은 자기가 올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왔다. 이것은 이 별들과 안개층, 바다의 위협적인 이 맛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 자신과 우편물, 비행기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고 우리로서는 살아남기 위해 주정하는 일만으로도 벅찼다.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를 향해 사소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리와 나는 짜증이 아닌 환희를 느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실을 저 사람 덕분에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사는 우리 소매를 보고도 우리가 대위로 진급한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꿈속으로 들어와 회방을 놓고 있었다. 우리가 큰 곰 자리에서 사수 자리를 향해 심각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수준에 걸맞은 유일한 골칫거리는 달의 배반인 이 시점의 말이다. 이자가 나타난 행성에서 즉시 수행해야 할 유일한 임무는 우리가 별들 사이를 측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수치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치들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 외의 일에 대해서라면 그 행성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내리가 나에게 적어 보였다. 저자들 멍청한 소리나 짓거릴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면 좋을 텐데. 내리에게서 저자들이란 지구상의 모든 민족, 그들의 의회와 상원, 그들의 해군과 육군, 황제들을 싸잡아 일컫는 말이었다. 우리와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엉뚱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기술을 수성 쪽으로 돌렸다. 참으로 기이한 우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나는 시스네로스에 착륙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고 기술을 수직으로 꺾고 해안선 쪽으로 비행하면서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진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다로 추락하지 않을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렸던 것이다. 불행히도 가짜 광재등 불빛들이 꼬임에 넘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었다. 게다가 최선의 경우라 해도 한밤중에 짙은 안개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 뻔했기에 큰 사고 없이 육지에 가다할 희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상황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1시간 전이었으면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었을 메시지, 그러니까 시스네로스가 드디어 우리 위치를 측정해 주기로 했음. 시스네로스 측정 결과 216도 추정이라고 적힌 쪽지를 내리가 내게 슬쩍 전했을 때 나는 그저 서글프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시스네로스는 이제 더 이상 암흑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다. 시스네로스는 우리의 왼쪽으로 또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 하지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인가. 내리와 나는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너무 늦었다. 우리의 의견은 일치했다. 시스네로스를 향해 가면 해안까지 도달하지 못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내리가 응답했다. 휘발유가 1시간분량 남은 관계로 93도로 질러 유지하겠음. 그러는 사이에 비행장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 사이사이로 아가디르
카사블랑카, 다카르로부터 오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각 도시의 무선 기지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는 경계 메시지를 인근 공항에 보내둔 것이다. 또 공항 책임자들은 우리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동료들이 환자의 침대 곁으로 모여들듯 차츰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다. 부질없는 온정이었지만 그래도 온정은 온정이었다. 헛된 충고였지만 그래도 얼마나 따스한 충고였는지. 그런 가운데 불쑥 툴루즈가 나타났다. 저 멀리 4,000km 거리에 파묻혀 있던 항공사 본부 툴루즈가 말이다. 툴루즈는 단숨에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주저가는 비행기가 F, 기종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2시간 운항할 연료가 있습니다. 그 기계 연료 탱크는 표준연이 아닙니다. 시스네로스로 운항하십시오. 이렇게 직업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세상이 변형되고 풍부해진다. 정기 항로 조종사는 굳이 이런 밤을 겪지 않아도 예전부터 익히 보아한 광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마련이다. 승객에게는 지루하기만 한 단조로운 풍경이 승무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지평선을 가로막는 떼구름이 승무원들에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근육을 바짝 긴장케 하고 문제를 일으킬 존재다. 승무원들은 이미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에 구름을 가늠해보고 구름과 진정한 언어로 결속된다. 아직은 먼 곳에 봉우리 하나가 있다. 이 산봉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밝은 달빛 아래에서는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 때문에 항로에서 벗어난 기체를 되돌리기 어렵고 자기 위치를 의심할 때면 이 봉우리는 폭탄이 되어 밤새도록 조종사를 위협할 것이다. 물결에 휩쓸려 떠다니는 수중기대 하나가 바다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듯이. 바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평범한 승객에게 폭풍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토록 높은 곳에서 관찰할 때면 파도는 잔잔하고 물보라도 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살얼음이 낀 듯 하얀 인맥과 얼룩이 뚜렷한 널따란 종려나무 잎사귀만 펼쳐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그곳에 절대로 비행기를 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들에게 이 종려나무 잎사귀들은 독을 품은 커다란 꽃들과 같으니까.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도 조종사는 단순히 풍광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대지와 하늘의 빛깔, 바다 위 바람의 흔적, 황혼 무렵 금빛 구름을 보면서 그는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에 잠긴다. 자기 농지를 한 바퀴 둘러보며 무수한 징후를 통해 봄이 오고 있음을, 냉해의 위협을, 비가 올 것을 예감하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조종사 역시 눈이 올 징후, 안개의 징후, 평화로운 밤의 징후를 판독해낸다. 처음에는 기계가 조종사를 자연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종사를 이런 문제들에 더욱 얽어맨다. 폭풍이 몰아치는 하늘이 마련해둔 광활한 법정 한복판에 홀로 선 조종사는 자신의 우편물을 걸고서 산과 바다와 폭풍을 하는 새 원초적 신에 맞선다. 제1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